안녕하세요. 중학생이 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1세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배은망덕한 인간들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인간들은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신혼 때부터 한 통속이 되어서 돈 없고 가난한 친정과 저를 벌레 보듯이 하였습니다. 그때 당한 서러움과 억울함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난 업보라고 생각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눈물로 참아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시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 뒤통수를 치고 인생을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마음에 이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중산층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해고를 당하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께서 20년간 다녔던 그 회사에서 잘리신 겁니다. 아버지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회사 고위 임원의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인사로 온 총무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총무부장을 찾아가서 총무이사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총무부장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과장, 그런 건 말해서 뭐 하려고. 원래 그런 거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과장이 왜 나서는 거야? 찍히고 싶어서 작정했어? 부장 역시 다 알고 있었지만 총무이사가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몇 달간을 고민하다가 총무이사가 공금횡령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감사원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총무이사가 괘씸한 아버지를 잘라버렸는데요. 아버지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모르고 있던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은 총무이사 혼자만의 비리가 아니었던 건데요. 아버지가 건드린 비리는 다른 임원과 거래처까지 줄줄이 엮여있던 대형 커넥션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회장까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이 회사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친척을 총무이사 자리에 앉힌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드렸으니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총무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취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넘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내가 우스워? 지금 내가 우습냐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방금 한숨 쉬면서 혀 차는 거 다 봤어. 돈 못 벌어온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듣기 싫어. 아휴, 이놈의 집구석. 이젠 마누라랑 자식 새끼까지 날 무시하네.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아버지는 무능한 가장이란 자책감에 엄마와 제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어쩔 때는 폭력까지 휘두르셨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3번에 걸친 수술과 2년간의 병원 생활로 5천만의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죠.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격리 일을 하면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번번이 눈이 마주쳐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정혜 씨,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저는 사장 아들이라 신기해서 쳐다본 것인데 제 눈빛이 호감의 눈빛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길래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가만 보니까 한 번 차였다고 기죽지를 않더라고요. 퇴근 시간만 되면 같이 밥 먹거나 술을 마시자고 졸라댔어요. 저는 남편이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이 들었죠. 사적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는데요. 사장님께서 저와 남편이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진지해져서 결혼할까봐 걱정되셨는지 근무 도중 남편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너 혹시 격리 보고 있는 정혜랑 사귀고 있냐?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딱 봐도 알지. 그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 애는 착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해야지 나중에 부부싸움도 덜 할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조건 보고 결혼하나요? 제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하면 저 영원히 결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격리나 하던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정혜냐? 좋은 말 할 때 다른 애 찾아봐. 그날 이 대화를 엿듣고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가진 게 빚밖에 없는데 사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당연했죠. 제가 부모라도 더 나은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멀어지려고 연락도 줄이고 회사에서는 사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혜야, 너 요즘 이상하다. 연락도 잘 안 받고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내가 말 걸면 단답만 하고. 혹시 화나는 일 있어? 그걸 몰라서 물어요? 저 오빠랑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사장님이 우리 사귀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직 너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 너랑 친해지면 생각 바뀌실지도 몰라. 사장님이랑 어떻게 친해져? 우리 둘만 좋다고 결혼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도 모르고.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잖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해야지. 뭐? 그럼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정혜야, 다시 생각해보자. 아버지랑 엄만 내가 설득해 볼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붙잡으니까 헤어지기 어려웠죠. 남편은 부모가 반대한다고 저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장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죠.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사장님이 절 좋아하게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2달 뒤에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제 시아버지가 되신 사장님께서 남편과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만약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다른 경쟁회사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뭐? 민철이 너 지금 뭐라 했냐? 땡땡사에 그걸 넘기겠다고? 네가 지금 미쳤어? 감히 아버지를 협박해? 아버지,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정혜를 며느리로 드리고 좋은 거래처 확보하실래요? 아니면 이 거래 아예 그만두실래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남편을 말렸을 텐데 결국 시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마지막 수단을 쓴 거라고 합니다. 전 이것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식을 올렸네요.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께 밉보여서 원치도 않는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까지 찾아가서
따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 살 돈은 있고? 혼수도 안 내왔으면서 분갈하겠단 거니? 아니요, 어머님. 같이 사시면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봐.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안 그래도 몸 안 좋아서 집안일 도울 사람 필요했는데 잘 됐다. 얼른 이삿짐 옮겨.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따로 살고 싶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남아도는 방도 많은데 굳이 분가해야겠냐고 따지셨습니다. 보나마나 저를 옆에 두고 살림을 시키면서 부려먹을 속셈이시겠죠. 결국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느라 저는 방에서 편히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만 절 괴롭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손아래 시누이는 저를 아예 가사도우미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집안일을 시키다 못해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언니, 이리 좀 와봐.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너덜너덜해진 속옷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이 속옷이 세탁기에서 나왔냐며 왜 이렇게 했냐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건 실크 소재라서 손빨래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게 뭐야? 비싼 건데 완전 걸레가 됐잖아. 시누이는 큰마음 먹고 산 명품 속옷이 망가졌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린지 아냐고 난리를 치길래 한숨을 쉬면서 사과했죠.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그냥 세탁기에 넣었네. 다음엔 진짜 조심할게. 그런 정신머리로 살림을 어떻게 해요?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럴 리가 없잖아. 아이씨, 짜증나게. 돈 없고 무식하면 시키는 거라도 잘하든가. 정말 멍청한 건 답도 없다니까.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시누이가 짜증을 내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말리기는커녕 비아냥되기 바빴습니다. 효정아, 그만해라. 시장에서 파는 속옷만 입던 애가 명품 속옷이 뭔진 알겠니? 그러니까 쥐가 실수해놓고 괜히 짜증내고 있어.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비꼬면서 시누이 편을 들고 거기에 신난 시누이가 저를 대놓고 비웃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두 모녀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잔소리하고 구박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 생각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1년 뒤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사업체와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거래처를 관리하려면 남편이 베트남에 가야만 했죠.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3년만 참고 있으란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눈 딱 감고 3년만 참자. 내가 베트남에서 성공하고 오면 분가하자. 내가 제대로 호강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3년? 1년도 힘들 것 같은데 3년?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가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거야.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당신 시댁에서 나오게 하려면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럼 딱 3년이다. 더 길어지면 안 돼. 그 뒤로 우리 분가하는 거다. 나랑 약속해. 남편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대신 돌아오면 꼭 분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베트남에서 아예 사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한국에 온 사이 딸아이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 있죠. 게다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아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대사관 직원을 만나 병원으로 가니 정말 남편이 죽은 채로 누워있더군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 붙이셨죠. 네가 왜 여기 있니? 남편도 죽었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빌부터 사려고 하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려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베트남에서 죽은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집안의 며느리 잘못 들이면 서방 잡아먹는다는데 그 말이 딱 맞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 억울해서 그래요. 그동안 무시당한 것도 억울한데 남편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를 쫓아내려고 들어요? 양심 없는 년? 너까지 꽤 억울하다고?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갈게요.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라고요. 남편 장례만 치르고 바로 나갈 거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른대?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볼 생각 없으니까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고함을 지르길래 눈물을 머금고 나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니까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나. 우리 딸이 남편을 잃었는데 감히 쫓아내?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다. 남편 될 놈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댁도 같이 보는 거였는데. 엄마, 나 너무 억울하고 푸네. 그동안 당한 수모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제가 울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시댁살이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이혼했어야 했는데 왜 참았냐고 그러면서 우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같이 살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읽어놓은 베트남 지사를 관리하다가 몇 달 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덕분에 베트남의 거래처를 뚫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시아버지께서 거래처 사장 말만 듣고 중국 진출을 시도했다고 하죠. 자네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큰 거 알고 있지? 이제 슬슬 중국 쪽 노려봐야지. 언제까지 푼돈만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무슨 방법으로? 자네가 중국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나? 나만 믿어. 내가 중국에서 일해봐서 알아. 거래처 사장은 중국 시장을 노려보자면서 5억이 넘는 착수금을 요구했고 시아버지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5억이 넘는 돈을 착수금으로 줬다고 하는데요. 거금을 들였으니 얼른 시작하자고 재촉했지만 거래처 사장이 오히려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뒷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야. 허가 받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뒷돈 찔러줘야 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무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업 허가만 나면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거래할 고정 거래처까지 만들어뒀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중국어로 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서류들을 보고 고민하다가 베트남 지사를 처분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중국에 올인한 셈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말리셨다고 하는데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조 사장이 누굴 속이고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통관허가만 나오면 끝난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 같은데.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여러 번 받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뒤 중국으로 간 거래처 사장이 시아버지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지사를 내러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 순식간에 도박에 빠지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도박꾼 말에 넘어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액수를 베팅했다가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공금까지 곶감 빼먹듯이 쓰다가 회사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아버지께서 15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고백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실 뻔했죠. 아이고, 이젠 망했네. 어쩌면 좋아. 빚이 15억이라는데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까지 압류되어서 길바닥에 나앉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시댁이 벌 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돈 좀 있다고 내 딸 구박하고 쫓아내니까 그런 천벌을 받는 거야. 그런 놈들은 혼쭐 좀 나봐야 돼. 맞아. 시댁이 벌 받으니까 우리가 잘 되네. 진짜 사람 죽으란 법 없나 봐.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이었던 저희 엄마에게 논과 밭이 있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동네 사람들 말에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땅이 농지여서 경작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농사지을 형편이 안 돼서 벌금을 피하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15년 뒤에 그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엄마가 돈방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연락해 아양을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엄마를 통해 모두 다 전해 들었고요. 엄마도 글쎄 시아버지께서 도와달라고 아양을 떨면서 들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사돈, 소문 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땅이 대박났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 이젠 갑부가 되셨네요. 뭘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과부를 하늘이 딱하게 여기신 거죠. 딱하게 여기긴요. 딱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사업을 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자기가 사기당하고 자기가 도박에 빠졌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아버지가 무척이나 염치 없어 보였죠. 저희 엄마도 어이없어 하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뭐? 저보고 도와달라고요? 저기요, 이것 보세요. 제 딸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젠 도와달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사돈, 그때 일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회사를 전부 새애기한테 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딸한테 회사 넘겨준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저한테 회사를 준다고 하길래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가진 돈으로 회사가 부도이기를 면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회사를 제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제 말 못 믿으시겠다면 변호사 앞에서 각서 써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이러다 망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회사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주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천천히 배우기만 하면 돼. 지금 후계자 자리를 저한테 주시려고요? 신우인 어쩌고요? 내 딸은 후계자감 아니라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투자 명목으로 도움을 주면 매달마다 투자금 외에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엎드려서 비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 와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말하는 조건도 나쁘지 않으니 10억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투자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 돈으로 노후 대책을 하려고 했는데 의논 끝에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당연히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인 게 걱정되긴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서 생각이 있어서 승낙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계약서도 받아뒀고 건물보단 회사에 투자해서 매달 수익 챙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구나. 네가 회사 차지하면 CM이랑 신우도 널 얕잡아 볼 일 없을 거다. 엄마가 며칠 뒤에 계약서대로 시아버지께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아버지께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시댁도 압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제 눈치를 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다 건네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용서해다오.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머리까지 숙이시길래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까지 제게 사과를 하며 시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 자세로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저를 대표이사로 앉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시아버지께서 고위 임원들 회의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표이사라고 이야기해 주길래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신임 대표이사님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임원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해 주어서 엄청나게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격리일만 하던 제가 대표이사직에 오르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 싶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회사 일을 아예 안 해본 것이 아니라서 헤매지 않고 금방 배울 수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도 몇 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아직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나 임원들이 가지고 오는 결제 서류에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가니 저도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이사직을 무사히 해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투자에 대한 지분으로 매달 수익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할 거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의 걱정은 무슨 사치다, 사치. 요즘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돈이 저절로 들어오다니 이런 게 바로 신선노름 아니겠니? 이러다 돈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시아버지를 믿지 못하던 엄마도 이젠 마음 놓고 시아버지가 하는 말은 전부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믿게 되면서 사이도 돈독해져 갔죠. 아버님께서 퇴근하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늘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냐? 사장 자리에 앉아보니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니까 편하게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 없으니 저도 하루빨리 제 몫을 해나가야죠. 부담 갖지 말게. 안 사돈 아니었으면 난 벌써 알거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시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죠. 저도 점차 아버님을 신뢰할 무렵 시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게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새로운 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께서 다른 임원들을 쳐다보면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획이사가 대신 나서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회사의 판매망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길게 설명드리자면 어려울 테니까 지사를 몇 개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이사는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려다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류에 사인만 해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기획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사장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기획팀장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쪽지를 건네주면서 속삭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도청장치가 있거든요. 도청장치라니. 깜짝 놀라서 책상 밑이나 의자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기획팀장이 준 쪽지에는 퇴근 후에 땡땡 카페로 오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로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기획팀장이 보이더군요. 제가 아는 체를 하니 기획팀장이 부들부들 떨며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어서 말해달라고 재촉했더니 기획팀장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전임 사장님 며느리 되신다면서요? 지금 전임 사장님하고 임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요. 그냥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기획팀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 수 없다며 잔뜩 흥분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자 기획팀장님이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이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께서 임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회사 공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곧 회사에 있는 자금을 전부 빼돌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부도를 낼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기획팀장이 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그 인간은 저번에도 회사를 말아먹은 전적이 있으니까요. 도박에 빠진 놈을 믿는 것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박 맛을 잊지 못해 아직까지 카지노를 오가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카지노에 가려고 회사 공금에 돈을 댔다가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동업자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타겟이 된 거고요. 저희 엄마가 돈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모녀를 이용하려고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사인한 서류를 언급하더군요. 사장님께서 사인한 서류는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데 이용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사장님을 고발하게끔 할 게 뻔해요. 시아버지와 임원들이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면 바지 사장인 저는 꼼짝없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대표이사직에 앉히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을 믿은 게 후회가 되네요. 세상에 누가 투자금 줬다고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내어줄까요? 시아버지를 믿은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려준 기획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믿으라고요? 입 닫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말해준 거죠? 제 친한 친구도 당했습니다. 민철이 녀석도 몇십 년 동안 이 회사 다니며 모든 걸 내걸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자꾸 민철이 녀석이 생각나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큰일이 나기 전에 빨리 손 쓰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보라며 기획팀장이 자기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제게 주고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죠. 형사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형사가 아버님 손목에 수갑을 채워버리자 아버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는데? 뭐? 네가 신고를 했다고?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뭘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일단 수가 풀고 이야기 좀 나누자. 끝까지 오리발 내밀 셈이세요? 당신이 회사 돈 챙기고 도망가려고 했잖아. 형사님, 전 이분이랑 이야기할 생각 없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형사가 아버님을 데려가자 어이없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시댁을 찾아가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다짜고짜 물건을 집어던지다 못해 시어머니의 뺨을 갈겨버렸죠.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돈에 미쳐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네 년도 감옥에 들어가야 해. 두고 봐. 내가 꼭 감옥에 넣어줄 테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엄마가 진짜로 고소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코웃음을 치며 저희를 내쫓더니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에 넣었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는 소송을 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엄마가 시댁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까지 압류하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제야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빌었습니다. 새아가, 내가 잘못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용서해주면 소송 철회한다고 하더라. 우리 진짜 집 압류당하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집만은 돌려다오. 제발 부탁한다. 언니, 나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그런데 집이 압류된다니. 언니, 나 좀 살려줘.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잘못은 아버지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뭐? 네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비싼 속은 망가졌다고 나한테 하던 짓은 기억 안 나는 모양이구나. 난 너한테 할 말 없어. 뭐든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든지 해.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게. 언니, 내가 못된 년이라 그랬어. 반성할게. 반성할 테니까 제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뭐라 하든 간에 예전에 저를 쫓아냈듯이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아직까지 법정 소송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저를 속이고 농락한 시댁에게 복수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복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부디 시댁 사람들이 제 복수를 달게 받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